나를 말하되 내 힘을 보시야 보기와 영화를 말하지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궁 덕수궁. 조선왕조가 흥하던 그 시절 왕실의 각종 행사와 연회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궁중 가무가 있었습니다. 기생은 바로 이곳에서 여학으로 불리며 조선의 전통 예술을 잇는 관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궁에서 기회를 뽐내던 궁중 여학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조선왕조의 몰락과 함께 기구한 팔자와도 같은 관기의 운명은 결국 부평초처럼 떠도는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되고도 계속 유지됐던 관기제도는 1908년 9월 일본 경시청이 기생에게 자유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체됩니다. 궁에서 퇴출당하고 전국으로 흩어졌던 관기들은 호구지책에 대한 불안과 예능인이자 전통계승자로 살겠다는 안간힘 속에서 전국적으로 기생조합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생조합은 일본이 도입한 공창제도에 따라 1914년 일본의 명칭인 권본으로 바뀌고 기생 또한 허가제로 권본의 기적을 두고 세금을 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권본이 속출하고 기생의 권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근대 시기의 어떤 기생의 존재가 사실은 창으로서의 속성이 예인과 창으로의 속성이 사실은 구분되지 않은 그 전근대 특유의 시스템의 어떤 특징을 보인다면은 근대 시기에는 이제 이런 그 기생을 창기와 구분하려는 그러니까 어떤 가무 음곡을 주로 공연하는 연석에서 가무 음곡을 주로 공연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기생과 어떤 매음을 업으로 하는 어떤 창기라는 존재를 뚜렷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1900년대 이미 법령석에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기생은 근대 시기에 와서 어떤 예인으로서 독립적인 근대적인 예술가로서 사실은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입지가 법제적으로 사실은 갖춰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회를 갖춘 기품 있는 기생은 권본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조선의 전통 가무를 교육하는 중심 기관이기도 했던 권본은 기생 양성소를 두고 10살 안팎의 동기들에게 춤과 노래, 악기 연주를 비롯해 예의범절과 손님 다루는 법 등 기생이 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난 기생구 할게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라면 학교 안 가고 조합이 문간에 가서 우두칸에 솟은 내가 그 몇 시간씩 쳐다보고 오고 해서 공부를 못 하다니까. 그하고 학교 공부 덮어치고 기상조합으로 들어갔으니 계속 학교 공부를 못한 게야 내가. 시방은 기회가 나지만 뒷째가 뭐 알아? 이성 잘 있고 아주 뭐 뚱땅거리니까 그게 좋아서 들어갔다가 이 모양이 됐지. 기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당시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계 인물 100명을 선정해 쓴 매일신보의 예단 일백인 기사. 그 첫 때는 비봉이란 기생으로 시작하는데요. 삶의 애환이 묻어나는 비봉의 넋두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찌해서 기생 노릇을 하려고 나왔냐 물으시니 저는 본디 그 뜻이 없는데 늙은 부모가 곤궁하게 지내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내 몸은 희생에 이바지하더라도 부모나 평안히 공양하자는 뜻이 올시다. 가갖고 그래 춤을 가르치는데 참 이쁜 애들도 있고 나이가 어린 아들도 있고 밥을 못 먹어서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 단계에는 죽만 먹었잖아요. 먹고 보리밥 꼭 보리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못 살아갖고 그 기생집에다가 양딸로 주는 수가 있어요. 주면은 전부 다 대보다가 이제 딸로 삼아갖고 길르면서 그 추운 날씨에 물이나 나옵니까? 수돗물, 옛날에 그 수돗물 별로 없었잖아요. 물로 찌려와서 그 빨리 씻고 손에 터갖고 막 이러는 거라요. 근데 얼굴도 참 이쁘고. 앳된 얼굴을 한 동기의 모습은 애처롭습니다. 아직 예비기생에 불과한 그들은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능숙하게 기회를 다룰 줄 알아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동기들은 수업이 힘들어도 감히 눈물을 쏟아낼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훈련이 혹독할수록 정식 기생이 되기 위해 더욱 안간힘을 내야 했던 게 바로 동기의 숙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마를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둥글며 몸부림치던 옛날 기억이 새로워지노나 천진스러운 어린 나에게 무슨 죄가 그다지 중했을까. 어머니가 그리워서 흐느끼면 계집의 울음은 요망하다고 꾸지람하던 쇳소리 같은 그 목성, 지금도 오히려 듣는 것 같구나. 천진스러운 어린 나에게 무슨 죄가 그다지 중했을까. 기생이 되고자 했던 소녀들은 전국에 있는 기생 양성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재능과 아름다움까지 갖춘 기생들의 활동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기생 양성소는 입학하려는 지원자가 쇄도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흰 토마토리 거기 단소끝이라고 있어 속 입는 거 그거 받쳐서 긴 토마 저걸 입고 가지 짧은 토마 못 입어. 그래갖고 그럼도 이제 거기 그래야지 그럼 나쁘게 걸면은 당장 투소가 들어가가지고 선생이 그냥 해처리 갈리고 어마하지 기성들이야 정말 그렇게 했지. 기생이라면 당연히 연주와 춤에 능해야 했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양금을 비롯한 악기 연주는 물론 궁중무용의 하나인 건무, 항장무와 민속무용인 승무 등의 춤을 익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로는 시조와 가곡, 글씨로는 행서와 해서, 그림으로는 화조도와 사군자를 익혀야 했습니다. 기상은 그것부터 안짐 걸어가는 거 그거 다 강받죠. 선생이 있어가지고. 기상은 언제나 이렇게 못 앉아요. 물팍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팍을 괴고 이렇게 앉고 소리도 배우지. 예. 그래가지고 걸음을 꼭 걸어야지 저기만 하면 해차리로 맞거든. 앉으면 다 배우지요. 우리들 어린 대학교 학생들이 그 권번 기생들인데 수목으로 가면요, 세웠던 무릎 안 펴니다. 그리고 왼발을 무릎을 꿇고 오른발을 쓰고, 왜냐면 술잔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뭐 절대적으로 지키죠. 그런 거 우린 대접받아 가면서 그런 술도 먹어봤습니다. 음식은 못 먹지. 안 되지요.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 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 단계는 다 큰 상에 신설로가 나오거든요. 아니 요만한 신설로 나옵니다. 밑에 불 여갖고 이렇게 예예예 끓습니다. 그래도 손 안 됩니다. 권번의 규정과 법도는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기생의 요정 출입을 지휘하고 노름철을 받아주는 중간 역할을 담당했던 권번은 반드시 수준에 오른 기의 기생만이 노름에 나갈 수 있게 했고, 노름 과정에서 권번이 정한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추궁과 함께 별도의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통 예능의 산실로 엄격한 면모를 자랑했던 권번은 여류명창, 여성음악가를 탄생시키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소리 배울 때도 고갯짓 하지 말고 몸집 놀리지 말고 배워야 되고 그거 다 강박죠. 에라디오 어야요 내로구나 녹양에 버는 길로 북향산 쑥들어를 간다. 어야요 내로구나 춘순하니 낙낙 기러기 나니 홀홀 낙낙 장송이 와자지끈도 다 부러졌단 말은 가지나마 지화자자 좋을시구나 지화. 그러니까 조합이 들어가면 그거 붙는단 말이야. 앉혀놓고 너는 기상을 할 거냐 낯가이를 할 거냐. 그러면 기상으로 한다면은 선생이 봐서 판소리부터 배워주는 게야. 첫째 들어가면 놀량 상거리 둥거리 그거부터 배워서 에라디야 하는 건 놀량 빈소리. 그다음에 또 그거 끝 맞추면은 그게 한 달씩 넘어야 돼. 그러니까 또 다른 판소리를 배우려면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나는 이 첫째 들어가서 놀량 상거리 둥거리 경발림 그렇게 배우고 요거 끝 맞추고는 뭘 배웠냐면 초안가. 만구용 허골들아 초안성 못 들어보소. 만고영웅 호걸들아 초한승부 들어보소. 설인지용 부지럽고 순민심이 으뜨입니다. 한패공의 백만대병 구리 산하신면 매복 대진을 둘러치고 조패왕을 잡으려 할때 전하병마 도원수는 묘목걸식 한신이라. 장대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 후령할제 오강은 일천리요. 그다음에 또 연병가. 긴소리는 그것만 다 하면 되거든. 연병가. 배 때리기. 윤아윤생은 다시 나가고. 이거 긴 소리를 다 배워야 기상이지. 이거 배때리기 초안가 연병가 공명가 놀량 상거리 둥거리 못 배우면 기상이 아니요. 그다음에 그거 다 배우고 나서는 이제 시도 선생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선생한테 가서 권주가 여청질름 남성질름 시조를 다 배워야 돼요.
그거 다 배우지 못하면 기상이 아니거든. 낙가인은 글씨 작가, 수순가, 역금, 장부타랑 노래가락 그런 게 작가라고 해. 그거 배워가지고 술집에 월급 주잖아. 한 달에 얼마씩 월급 받고 나가는 게요. 응? 나가서 그도 소리 한다는 건 탄소리 넣고 그게 낙가이란 말이야. 연애 차탕 소리 하는 거에. 판소리에 온 기상들만 배우는 거지. 또 저희들 대학 다닐 적에 그 건번 기생들이 있는 그런 관 같은 데를 가보면 남원에 4~5대 관, 유명한 관이 있었습니다. 기생들이 한 10명씩 있었던 그런 관. 저희들이 대학생 때 내려와서 거길 가면 그냥 우리도 천주로 도련님이라고 모십니다. 그래도 사각모자 속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도련님들 오시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술자리에는 건번 기생은 들어올 수 있어도 술잔을 나르는 기생들은 밖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차이죠. 그 차이를 조합해서 결정을 하죠. 건번 기생은 관기 출신의 정통 기생으로 구성될 만큼 몸을 파는 산패 기생들과는 엄격히 구분됐다고 합니다. 기생과 산패가 벼랑 분별 없으되 단 기생만 홍우산을 쓰게 함으로써 그 신분을 표준하였더니 근일 산패 등이 남서장에 호소하여 물론 하양우산이든지 서로 통용하게 하되 단 기생의 해만 흑색 외코신으로 유표하게 하였더라. 관기 출신은 아무튼 전통적인 법도 있는 우리의 고유한 정제된 어떤 예술을 익히기 때문에 당연히 근대 개념에서 보면 그들이 일패기생이죠. 아주 뛰어난 기생들이고 그에 비해서 관아에서 벗어나거나 아예 출신 자체가 관아에 소속도 되보지 못한 기생. 그러면서 어떤 예능을 익혀서 이 사회에 진출해서 영업을 하는 기생은 산패기생인 거죠. 여학이 국가로부터 벗어나 민간 예술의 영역으로 흡수되었지만 관기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여학의 전통인 궁중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극장을 중심으로 공연됐던 궁중의 정제무인 건무를 비롯하여 사고무, 승무 등 다채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1920, 3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통무를 공연하는 공연 무대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궁중무를 찾는 사람들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동기들이 배우는 춤의 종류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흥행성이 있는 춤만이 살아남고 많은 전통춤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칼춤은 귀상노를 하려면 안 배우면 안 돼. 그래서 다 칼춤 배우는 거지. 승무는 뭐 추는 데가 쉽지 않아도 칼춤은 한가주에 가면 칼춤 추다 있거든. 그러면 한가주에서 뽑는 것도 조합해서 이제 한몫 보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한가주에 많이 뽑히 돼서 한가집이. 하지만 1930년대를 지나면서 전통춤은 더 이상 근대화된 관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장중한 전통 가문은 점점 관객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는데요. 신문화와 함께 개량화된 민간의 춤에 익숙해진 관객들에게 전통춤은 왠지 느리고 따분한 춤으로 여겨졌던 탓이었습니다. 결국 기생들은 왕과 사대부가 아닌 일반인이 좋아하는 춤, 근대화된 사회 분위기에 맞는 춤을 공연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며 새로운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성무, 뭐 건무 이런 건데 30년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뭡니까 일본의 그 요식업이 뭐 국일관이라든가 태화관이라든가 뭐 이런 요식업이 명월관 딱 들어서면서 이런 그 주류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이 무대 문화가 요식 문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서 뭐 소리나 잠깐 하고 가야금 연주하지 물론 방 안에서 춤을 추긴 추죠. 근데 이제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서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물론 추긴 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면서 무대 공연에서만 성문화 뭐 이런 것이 추워졌지. 부산 제1의 요정으로 군림했던 동네 별장은 동네 기생들의 춤과 노래가 있는 대표적인 요리집이었습니다. 권본의 시작과 함께 전국의 요리점들이 가장 조선적인 것을 내세우며 등장했지만 1930년대 식민지 관광산업이 가속화되자 요리점은 고유성을 잃고 점차 일본화되어 갑니다. 더구나 기생은 이들 관광객에게 조선의 전통을 상징하는 동시에 성적인 호기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기생은 전근대나 근대의 식민지 시대나 주연의 도구에 불과할 뿐 그 처지가 크게 다를 게 없었던 것이죠. 그 조합장이 하는 말이 강 선생이 춤을 이렇게 결사주는 대신에 손님 방에 주게끔 결사달라. 딱 그러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 동기들은 성물을 잘 안 줘요. 왜 안 주느냐? 손님들이 지루하거든. 지루하니까 산박하고 자기한테 술을 권하는 거 이제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입춤만 주로 많이 가르쳐. 근데 입춤은 이제 글자거든 이제 한자로 설립. 네, 그래서 이제 입춤 그렇게 합니다. 뭐 춤을 완전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제 그 권본에서 춤을 다 배우고 나다가 이게 이제 환경이 이 우리 놀이 문화가 이게 요리 문화 그러니까 음식점 뭐 요리 문화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 손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든 춤이 바로 입춤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장구 치고 주라 이래갖고 하나 틀린다 한 대, 두 장단 틀리면 두 대, 석 장단 틀리면 세 대. 그러면요 이 처마저고리 입었잖아요. 입은데도 딱 굳습니다. 걷어갖고 딱 돌았습니다. 이렇게 떴으면 이 쳐버린다고요. 그러면 막 불이 터진다고요. 그래 안 결제주면 그 엄마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무섭습니다. 옛날 계모 절로 가라 합니다. 근대 식민지 안에서 전통이라는 두터운 벽이 하나씩 깨지는 순간
살풀이 춤은 술잔이 오가는 좁은 요리방에서 추어졌습니다. 살풀이 춤은 정식으로 배운 춤이 아닙니다. 기생들이 술자리에서 흥이 나면 저고리에 넣어둔 작은 손수건을 꺼내들고 추었다고 하여 흥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살풀이 춤이 또 다른 말로는 즉흥으로 춤을 춘다 그래서 살풀이 춤도 다른 말로는 즉흥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좁은 공간 무대가 아니니까 좁은 공간이니까 거기서 춤을 좁은 공간에서 춤 사위를 춰야 되고 또 이걸 또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춤을 춰야 되니까 그런 춤이 어느 정도 이제 안무에서 짜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살풀이 춤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입춤을 추잖아요. 추면은 장단기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살풀이는 추면은 이거는 너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라. 네가 너 어머니 보는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냐. 지금 이게서 집에 가면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손이 다 불어 터지고 그래야 하는 그 심정을 생각해서 내 어머니를 생각하려 하면은 이 살풀이 수건을 보고 어머니를 생각해라. 거기다가 모든 길을 그거 다 담아라. 담아갖고 이렇게 춤을 추다가 탁 떨어진 장면이 있으면 탁 치다보고 뒤에 돌아서서 그 어머니가 밑에서 나를 안아주려고 바라고 있다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춤을 추스러 가서 얼어갖고 그 수건을 주우면서 거기서 비비갖고 울게끔 맹글어야 돼요. 그 비비갖고 울게끔 맹글어 주면은 안 운 사람 없습니다. 객실에서 보면 다 웁니다. 그래 결제 주는 거예요. 동기들은 재능에 따라 춤 잘 추는 기생, 노래를 잘하는 기생, 악기를 잘 다루는 기생 등으로 분류되어 인류 선생의 지도를 받았는데요. 정해진 교육기간이 끝나면 권본장을 비롯 수업을 지도했던 담당 선생과 지방 유지들 앞에서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비로소 영업허가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허가 낼 적에는 이 경사서 높은 사람 백경부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합이 나와가지고 강을 받고 저 기상은 됐다 하고 허가를 그 사람이 내줘야 이제 관이 가거든. 이 서울 같으면 명월관 그 높은 데를 불려 나가는 거예요. 인력거 타고.
그 백경주라는 사람은 당시 권본장이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경사서 소장이죠. 제일 높은 사람이 와서 강 받거든요. 태도네 암들로 다 보고 저 사람은 됐다 하면은 그 사람 명령으로 호가를 내줘요. 호가 없으면 못 불리거든. 기생이라는 이름을 얻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산 동래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또 하나의 통과 의례를 거쳐야 기생이라는 직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암암리에 이어져 온 머리를 얹는 일이었죠. 동기와 초야를 지낸 사람이 머리를 위로 틀어 올려준다는 데서 비롯된 이 의식은 기생이 되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했는데요. 기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순간 초야권을 산 상대는 연회비를 포함해 이부자리와 의복 등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금반 있을 때부터는 이제는 그 동기라 하는 거야. 이는 아들 때 들어가가지고 그럴 때 10살이나 뭐 이래 가도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배우고 남편을 얻어야 비로소 노릇을 갈 수 있어. 좀 소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임을 찾을 수 있도록 명단에 넣는 기라. 기생은 아무래도 머리를 얹어야 기생을 할 수 있고. 이제 기생 어머니한테 그 방에 들어간 어머니한테 저 사람 내가 머리 올려주면 어떻겠노 이러면 아우 영감님 그러라고 이러면 이제 금액은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 하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즉시 그것을 뭐 누자겠죠 뭐. 그래갖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자고 나고 이제 온다입니까 집으로. 오면은 이제 그 돈 받은 거를 이제 어머니가 가져가고 이제 그 돈을 갖고 이제 그 금반에 와갖고 잔치를 해요. 떡도 하고 임석도 하고 이래갖고 거기 사람들한테 전부 다 다 조합장하고 다 이제 대접을 한다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머리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게 옛날 말이 그렇잖아요. 기생을 동기를 3분만 올려주면 극락세계가 간다고. 마침내 기생이 되면 권본의 낙점을 받거나 선배의 추천을 받아 노름에 나가고 비로소 이름을 알리며 기생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술적 감각과 문화적 교양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한들 궁극적으로 기생은 연회장의 꽃이었죠. 얘기로서 공부를 많이 해도 기생은 다만 주연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흥의 대상으로 인식됐던 것입니다. 사주팔자 기박하야 노류장화 되단 말가 해조월석 철 좋은 때 풍일설야 고로운 날 저녁나절 한님이요 아침 때 또 한낭군 이님 저님 수다 한님 누구인들 니만일까 이 몸 한 번 기생돼야 아무리나 놀아보세 칠보단장 다 마치고 상이 하상 화려하다 불러라 부르는 대로 나가서 보자. 어렸집마당 내 이름이 다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소녀들이 암에게 불러달라 하면 거기서 조합으로 전화가 오거든. 그러니까 하면 조합에서 또 우리 집에 인력거를 보내. 응? 그래서 바로 가고 또 갈 때 되면 스마했다 하면 조합이 알거든. 몇 시간 이렇게 놀았다는 거 하대비 받으려고 조합에서. 그렇게 하면 인력거가 오면 또 집에다 실다 주거든. 그렇겠지. 기생들하고 많이 노는 게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자꾸 들어가 남자들 우리도 춤추는 게 무슨 나는 뭐 배하고 아니고 일단 여러분 요정에 매일 가듯이
가는 친구들이 다 돈이 있고, 뭐 그 요즘에 자꾸 가져가니까요. 뭐 가고, 그 따라오고 하니까, 그래 그 기생도 알고. 간이 무대와 음식점이 혼합된 특수한 공간이었던 요리점은 권본별로 기생의 사진과 특징을 기록한 조선 미인도감을 비치하거나 기생 명단인 초일기를 두어 기생을 쉽게 불려드렸다고 합니다. 요정에 들어가면 채채 소위 술 먹는 건주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해가지고 시조로 한바탕 하든지, 그러고 나면 단가를 한번 하고, 그래가 판소리를 하든지, 그러면 작가를 하든지 이렇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노래, 한국 가요도 부르고 일본 가요도 부르는 게. 이제 기상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같이 불려오거든. 손님들이 부른 대로 나가니까. 그래 가면 다 공부한 게 들으니까 짝이 맞으니까 장구 치면서 소리하고 춤하고 손님들하고도 춤을 같이 추고 다 그렇게 노는 거지 뭐. 요리점을 순례하며 인기를 얻은 기생들은 지식인과 예술인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일반 부녀자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생은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신여성이자 아름다운 미모와 재능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독보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새로운 문물에 빠르게 적응해 가며 유행의 중심에 섰던 기생 중에는 사회의 이중적 잣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특권을 누리며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이른바 스타 기생이 탄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럴수록 기생의 일거수일투족이 가십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활터에 오면은 거기에 그 한복 깨끗이 입고 토식이고, 이게 그 곤번들이에요. 근분들 곤번들이에요. 다 한가락씩 했죠. 지필묵도 한가락, 춤추고 막 한가락씩.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머릿속에 그냥 만들 그려본다 그러면은 침으로 잡은다 탁 쏘면 유연하게 스스로 잡아다가 그 날리는 거, 이것도 예술 같아요. 그런 거 보고 그죠. 나 같으니 목매달아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래요? 기찍은 젊었을 적엔 정말 반하던 사람이 많은데 내가 허락을 안 하고 호탁호탁 놀지를 않으니까 목매달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거 정말 싫다고 해놓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참 한샘 앞뒤다. 그래서 내가 거긴 가서 나무래 죽은 사람 오늘 못 부르느냐 하고 내가 뒤다보고 그렇게 하고 왔지만 못할 노릇이야. 기상하려면 참 외로워요. 앉으면 어디면 이렇게 앉아요. 딱 쪼그라들어 물 밖에 구나물에 딱 이렇게 앉고 이제 관이 들어갈 적에도 저를 날아난 듯이 해야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팔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 앉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게 손님들한테. 참 외롭다고 이게. 대중에게 친숙한 존재로 다가갈수록 기생들의 본질은 자꾸 딜레마에 빠집니다. 신여성이라는 화려함과 부러움 뒤에는 한낱 창기로 취급하는 사회적 냉대가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라는 돈만 있으면 아무라도 기생을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잘난이고 못난이고 절름발이고 간에 그 돈만 있으면 기생을 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낸 그 시간 동안은 자기의 물건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무관하리라는 생각으로 가끔 무리한 일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내가 만일 손님이 된다면 그렇게 속 좁은 짓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1시간에 1원 20전이라. 그러니까 나중 1시간 지내고 나면 80전. 이런 식으로 해가 노는 계산이. 그 1원 20전에서 80전 가는 그런 시절에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리나라 소위 돈 있는 집 자손들 또 재벌들을 자손들이 놀면 어떤 사람은 10시간도 끊어주고 100시간도 끊어주고. 요즘은 우리가 팁을 가슴에다도 꽂아 넣어주고 막 뭐 던져주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는 그 연애에 딱 붙어 나옵니다. 거기 팁이. 그의 행하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행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조합장한테로 정식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느 사람 덜 주고 하는 거는 조합에서 하는 거고. 1시간에 얼마씩 시간대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조합으로 들어가요. 조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무 날 계산 벌칙은 조합에서 제할 거 제하고 내주지. 뭐 직접 관에서 직접 받아오는 게 아니야. 옛 서울 한복판 종로 거리에는 가장 큰 규모의 공중요리집인 명월관이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를 비롯해 유학생과 언론인들의 사교 공간이었던 명월관은 기업형 요정으로 명성을 떨쳤죠. 관기가 해체된 뒤 기생들에게 최초의 일자리를 제공했던 명월관은 궁중의 식도락과 함께 기생들의 기회를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대중문화를 생산해내는 공간이기도 했던 요리집은 기생의 제주를 팔아서 수입을 올렸는데요. 명월관 입구에는 권본 소속인 기생을 불러오기 위해 전속 인력거꾼이 북새통을 이뤘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명월관 시대로 대표되는 당시 요리집은 기생의 주요 활동 무대이자 기생이 일반 대중과 만나는 또 다른 출구였던 것이죠. 기생이라는 존재가 사실 지배층 문화의 어떤 그 풍류를 매개하는 존재였고, 소위 얘기해서 양반층 남성들의 어떤 향유 대상으로서 사실은 신분적인 한계로 그렇게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근대 시기가 되면서 신분제가 해방이 되면서 사실은 기생들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자유를 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기생을 향유한 존재도 어떤 대중인 거죠. 그 요리점을 들어오는 요리점을 방문하는 어떤 그런 고객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극장 무대라든가 뭐 음반이라든가 뭐 영화 또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들을 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대중들이었기 때문에 기생들은 대중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한편 일제는 기생을 조선의 상징으로 내세워 박람회의 숫자에 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인을 위한 선전용 광고 포스터에 대대적으로 기생 사진을 싣는가 하면 관광 안내서에 기생용 엽서를 만들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식민지 근대라는 격동기 속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면서 공인으로 노출된 기생들은 상품의 광고 모델로 기용되면서 더욱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근대화 자본의 결탁으로 기생의 상업화가 가속화될수록 일각에서는 예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특별한 행보들이 이어졌는데요.
서구화된 대중문화의 정점에서 마지막까지 예술을 지켜낸 이들 또한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아, 그 건반이 있을 때 찍은 거지. 여기 극장에서 찍은 거죠. 그때 기억나세요? 왜 그런 거니, 이제 극하고 나면은, 여기 남아서, 여기다 이제 따로 차를 음식 차려놓고 먹고 이제 이러고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여기서도 죽은 사람 많을 테지. 중고제 판소리를 하는 마지막 소리꾼이자 승무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명인 심하영. 그녀는 예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흔히들 광대 집안이라 불렀던 심씨 일가는 서산에서 유명한 예인 가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창하는 집들이요. 소리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아, 소리한테 우리 아버지 해도 난 안 가르치고 우리가 오라보니까 가르친 거지. 오라버니도 양중에 그 길로 나섰으니까. 결국은 우리 선생님이요. 신대도 없이는 선생님이요. 광대 집안에서는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은 당시에는 뭐 요즘같이 그런 시대가 아니기 전통사회에서는 누구를 시키든 간에 꼭 누구 하나는 대를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기생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딸이 뭐 5이다 그러면 그 누구 하나는 기생을 가르치려고 만들려고 권본에 입학시키거나 아니면 그 부모들이나 이 친정 어머니나 가르칩니다. 뭐 소리가 됐든 뭐 춤이 됐든 기생들은 기생들이고 다 주집까지 있고 너네 집에 안 있어. 주위 부모 모시고 살림살이 하지. 그게 기생이요. 차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말고 그려. 그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 대중공연의 히로인이자 문화적 키워드로 등극한 기생들 중에는 독립적인 예술가로 영향력을 넓혀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되거나 빼어난 외모 덕분에 배우나 모델이 되기도 했던 기생들은 더 큰 꿈을 찾아 음악학교에 입학하거나 개중에는 유학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예술적 소질과 오랜 기간 훈련받은 자신의 능력으로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그들이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소리기생을 중심으로 한 당시 권본 소속의 굉장히 유명한 기생들은 이미 요리점이라는 어떤 상업적 공간을 사실은 탈피해서 넘어서 전문 어떤 공연 집단 속에 이제 배치가 되고 3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독립적으로 어떤 예인으로서 활동을 이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생들은 볼 때 우리는 이제 근대적인 예인으로서 독립되는 어떤 기생의 어떤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쑥된 머리 그 주년 제무방 찬자리 생각나는 거지 인분이라 보고 죽고 버리고 한양난군을 보고 지고
일부의 기생들은 이제 이 근대 시기에 와서 어떤 근대적인 예인으로서 독립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굉장히 그 대중 가수나 이런 대중 연예인으로서 이제 사실은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기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가족제도 밖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향유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기생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그 일종의 주변부에 자리했던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 기생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잡지를 출간하기도 합니다. 잡지의 이름은 장한. 여성이 세상에 갇힌 강렬한 표지는 세상의 약자로 살아온 기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한은 기생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하는 한편 기생을 인간으로 대접해 줄 것에 대한 호소, 그리고 이에 대한 기생들의 자각을 촉구하는 것으로 꾸며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으로서 사회에 공헌함이 있고 인류 행복에 도움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가문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한 사회 교육까지라도 얻고자 애를 써서 모든 사람과 수평선상에 용감히 싸워가야 될 것이다. 결코 비관만 하고 자탄자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지만 장한은 정체성을 찾자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기생생활의 어려움과 한을 풀어낸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참담한 생활. 뼈에 사무치는 한을 어곳에 하소야랴. 오로지 우리는 우리뿐이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고 말았다. 오직 초록만이 남았을 뿐이다. 홍안이 이울도록 피가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알지도 못할 곳에서 참혹한 죽음을 할 것이다. 장한이라는 잡지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생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나 그 사회라는 벽에서 좀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딱 사회라는 벽 또는 편견 앞에서는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재밌었으면 내가 기생을 오래 했지. 밤이면 일놓고 타고 술상머리에 앉으면 가시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내가 일찍하니 살림을 들어가가지고 19살에 아이 낳지. 기지개 나서 손님이 손대도 싫고 한데 어떻게 해못 가서. 최근에는 기생이 손님에게 잘 불리려면 정이 많아야 한다. 이것은 기생을 경멸시하고 비웃는 말이 아니라 얼굴이 예쁜 것보다도 소리를 잘하는 것보다도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애로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 지금의 인류 기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술상을 가운데 놓고 손을 만지고 음탕한 잡담을 주고받는 등 사나이들의 심성이 타락되고 돈은 낭비된다. 30년대 이후에는 이제 기생 영업장도 없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권번에 소속되지 않은 어떤 그런 기생들이 이제 사실은 요리점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과거처럼 어렵게 기생이 되지 않은 거죠. 이제 웬만하게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췄을 때는 누구나 기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될 정도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황홀하게 했던 꽃다운 기생들은 이제 빛바랜 엽서 몇 장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무대의 불은 꺼지고 환호가 침묵이 된 지도 오래입니다. 반듯한 명함 하나 없었지만 기생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예술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고 심지어 우리네 삶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껴가거나 지나칠 수 없는 우리의 한 시대가 어김없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생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러 가야 할 것입니다.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